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유병준입니다. 이번 2023년 6월달 시행됐던 지방직 서울시하고 공통이었죠. 그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묻는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시험입니다. 시험 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선발 인원이 축소된 게 제일 큰 문제죠.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이걸 제외하고 시험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좀 강평하도록 할게요. 이번 이제 시험에는 이제 역시 이제 서울시와 지방직 공동 문제로서 서울시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했던 문제죠. 그래서 지방 수탁 시험으로서 시행됐던 문제인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 좀 들어가면서 단원별로 일단 출제 빈도를 좀 체크해 놓고 이번 시험 이제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해당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좀 짧은 시간을 제가 이번엔 강평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일부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평이한 문제예요. 너무나 평이한 문제예요. 너무나 평이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라고 사실상 강평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 편제를 먼저 볼게요. 편제를 보면은 이제 보통 교재마다 편제가 조금씩 달라요. 통일성이 없어갖고 조금씩 다른데 보건행정의라든가 서론이 있고 두 번째가 보건의료체계, 보건경제론,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 그다음 조직, 인사, 재무, 그리고 이제 기획과 정책, 그다음 보건사업 법규 이렇게 저는 이제 편제를 잡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진행하는 강의 편제입니다. 근데 이 편제에 따라서 봤을 때 이제 빈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빈도를 보면은 보건행정 이제 뭐 의라든가 역사, 질병 뭐 이런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왔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이란 건강이란 뭐 이런 것들 의란 보건행정 역사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매번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출제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건너가고요. 그다음 보건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이건 정상적 분포도예요. 한 문제 정도가. 그다음 보건경제론이 역시 출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본다면은 보건경제론은 거의 출제가 한 문제 이상은 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국민의료비라든가 이런 파트가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살짝 좀 더 나왔어요. 살짝 좀 더 나왔고 근데 이제 전형적 문제예요. 전형적 문제라고 뭐 소득보장, 본인부담 상한제 문제, 포괄수가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 공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평이한 문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조직론이 있어요. 보건조직론인데 보건조직론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포도도 5문제니까 좀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많이 나온 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은요, 평균 분포도보다 한 문제 정도씩 좀 적게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사행정에서 이 서열법은 직위분류제란 파트예요.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 준예산이라는 파트인데, 준예산 이런 부분이었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전형적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기획과 정책인데 출제가 많이 됐죠. 출제가 많이 되면서 특히 이제 무려 6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BPRS하고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은 사실은 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한쪽이 좀 치우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서치마이 평가 이런 것도 이건 전형적 문제예요. 보건 의료 서비스 질문 문제 이런 거 다 전형적 문제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명목 집단 기법에서 이게 약간 이제 중상급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중급 또는 상급, 중상급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의료법에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누구나 공부한 내용이에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보건복지기금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좀 생각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 공공기관, 조직론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이 두 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고 한 70%에서 80%는요 전형적 문제예요. 전형적 문제는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패턴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패턴과 똑같아요. 똑같은 파트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일부가 좀 약간 예외적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관련된 문제 이제 그 다음 하나씩 좀 강평해 가도록 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좀 템포를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꼭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 보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적은 뭐다? 향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떤 식으로 대비할까라는 문제고 그 대비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전형적 문제는 반복적 문제는 반복된다 이거죠. 반복적으로 된다. 다만 일부 예외적 문제가 나온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이건 뭐 있잖아요. 기본 이론 공부하면은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공부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를 소득보장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를 의료보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다시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죠. 하나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 정부가 직접 제공한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의료보장에 속한 것이 산재나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급여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나 전형적 문제예요. 너무 전형적 문제였고 그래서 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뭐 너무나 전형적이라서 뭐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는 대부분 다가 소득보장에 대한 것이죠. 소득보장이고 1번은 소득보장이 아니라 의료보장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자,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예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본인부담의 상한선이 있어요. 이 본인부담 상한선이 있는데 이 본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은요. 연간 기준이 있어요. 연간 기준인데 연간 기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공단이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공단이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얘기하죠. 이게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이것도 이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공부하시냐면 건강보험 파트 공부하시면 나와요. 우리 건강보험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요. DRG죠. DRG 포괄수가제입니다. DRG는 포괄수가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도죠. 그래서 여기 속한 것은 뭐냐? 이건 이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 DRG를 전면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4개의 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기본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현재 이제 7개의 질병군이 있어요.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안과에서 백내장이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편도 수술이 있고 일반외과에서 치질이 있고 탈장이 있고 맹장이 있습니다. 분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 요 뒤에 있는 말처럼 충수절제술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분만과 자궁수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포괄수가제는 두 가지 스타일이 문제로 나와요. 하나는 포괄수가의 방금 본 것처럼 적용 대상,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역, 어떻게 해서 포괄수가제가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면요, 장점과 단점이에요. 장단점.
포괄수까지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위별 수까지 문제점 때문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묻고자 할 때 장단점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된다? 가장 많이 묻고자 하는 것이 행위별 수까지예요. 그럼 결국이죠. 행위별 수까지는 뭐가 있고 포괄수까지는 뭐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봉급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인데 이런 것은요. 시험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쉬운 파트입니다. 자, 수정체 수술이 있고 편도 서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상샘 빼고 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이 보건사업에서 우선순위 결정순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 기준이 BPRS입니다. BPRS고요. BPRS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절대 암기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속한 것이 크, 심, 효 세 가지예요. 크, 심, 효. 그냥 그대로 기억할 사항입니다. 크기. 그 다음 두 번째, 심각도, 효, 크, 심, 효. 세 번째, 효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마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통상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물을 때 이 우선순위 결정에 보면은 BPRS 기준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 BPRS인 상대적 크기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브라이언트의 방법이 있고 펄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대부분 다가 여기에 다른 거하고 차이점을 묻거나 이런 형태인데요. 그중에 제일 기본형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계산 공식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공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와요. 크, 심, 효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산형 문제를 묻거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아마 이번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 조직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에 보면은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있어요. 산하기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이 정부 조직이 보면은 이 본부 조직과 그 다음에 소속기관이라고 있어요. 소속기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본부 조직이 있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가면은 공공기관이 있어. 이걸 보통 산하기관 이렇게 불러요. 산하기관. 산하기관은요. 공공기관입니다. 이 공공기관은요. 일단 주의할 사항은요. 이건 정부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부 조직 아니다. 정부 조직 아닌데 여기까지는 정부 조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부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래쪽에 속한 것은 정부와 관련성은 있지만 정부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이쪽은 공무원 속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건복지부도 있겠죠, 그죠? 보건복지부도 있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물을 것이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 이런 거 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으면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른 부서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중에서 보건복지하고 관련성이 없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노인인력개발. 왜? 보건복지부의 본질 자체가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3번, 4번에 들어보면서부터 어때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들어요. 확률에 기대하고 맞추면 이거는 사실은 뭐 어때요? 그러면 너무 문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없어지잖아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출연기관도 정부 이 산하기관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뭐냐 국무총리의 산하인 거예요. 국무총리.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로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파트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보건복지부 관련된 기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관련돼 갖고요.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소속기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있고 보건연구원 다릅니다. 국립검역소라든가 정신건강센터라든가 소록도 병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소속기관이에요. 소속기관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겁니다.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이고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있어. 이걸 우리가 이제 산하기관에 속하는 건데요. 이 산하기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이들이 업무를 어때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들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때요? 당연히 있잖아요. 이 소득과 관련돼서 연금을 관리하거나 그죠? 연금을 관리하거나 또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데 이 건강보험에 대한 걸 어때요? 뭐 한다? 위탁하는 거. 위탁하는 거. 위탁하면 어떻게 되죠?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위탁업체가 되는 거. 위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산하공공기관에 부릅니다. 그 중에 속한 것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이런 것도 있고 노인인력개발연구원도 있고 장애인개발원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 여기 이제 속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건 틈난 대로 그냥 조금씩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요. 뭐 답이 이제 4번이긴 하지만은 4번을 맞춘 것이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1번, 2번을 일단 골라내야 돼요. 1번, 2번은 골라내야 되겠고 이건 당연히 보건복지와 관련성이 있다. 그렇지만 3번, 4번은 어렵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좁힌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갈게요. 6번. 로이 정책에 대한 문제예요. 로이가 이제 불렸던 정책인데 정책의 유형에는 이번 시험에 정책 파트가 많이 나왔죠. 정책과 기획, 특히 기획이 많이 나왔죠. 기획이 많이 나왔는데요. 로이가 분류했던 것은 로이는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배, 규제, 재분배, 그 다음에 구성정책이라고 있어요. 분규제, 구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플러스 하나인데요. 3 플러스 1이에요. 3 플러스 1인데 자, 분배, 규제, 재분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물었어요.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많이 물었는데 이 구성도 제가 있잖아요. 시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언급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있었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됐어요. 이런 걸 구성정책이라고 부르죠.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제 현 정부죠. 현 정부에 들어왔고 국가보훈처가 있었는데 국가보훈처가 지금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어요. 승격됐어요. 처에서 부로 높아졌죠. 이런 거 다 무슨 정책? 구성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예상했던 문제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조직론에 대한 문제죠. 조직론 중에서 보건소의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이렇게 팀을 운영하겠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뭐 기본형입니다. 이것도 라인을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개선이라고 부르고요. 매트릭스는 이게 매트릭스는 두 가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기능부서와 사업부서를 합쳤을 때 이걸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근데 사업부서를 뭐라 부르냐면은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프로젝트. 지금 이거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팀 이렇게 써요. 보통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팀 이렇게 써요. 프로젝트 팀 또는 테스크포스 이렇게 써요. 테스크포스 보통 TF 이렇게 많이 약장 쓰죠. TF 테스크포스 또는 프로젝트 이렇게 써요. 프로젝트 팀. 자, 프로젝트 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통 이제 이미지 조직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프로젝트 대신에 테스크포스가 나와도 틀린 게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좀 더 가깝습니다. 프로젝트가 좀 더 가깝고 테스크포스라서도 틀리진 않습니다. 두 개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 상대적 차이예요. 상대적으로 TF가 좀 더 규모 커요. 상대적으로 좀 대규모고 상대적 소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의료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문제예요. 의료기관 인정에 대한 내용인데, 의료기관 인정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뭐 시험에서 역시 많이 물었던 거예요. 많이 물었던 거고,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부분은 별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증의 기간, 인증의 종류, 누가 인증한다, 인증의 주체, 뭐 이런 내용들이 다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현재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급에 대한 의료 인증이 있는데 일반적 원칙은 어때요? 원칙은 신청에 의한 겁니다. 원칙은 자율적이죠. 의료기관 인증 신청 자체는 신청할 때 그 원칙은 뭐냐 물으면은 자율적인 겁니다. 자율적인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어때요?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해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의무입니다. 일단 의무. 그 다음에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인증의료기간은 4년이죠. 4년이고 그 다음에 인증 자체는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이 있어요. 조건부 인증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의 신청이 있는데 대부분 다가 이의 신청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게 길어봤자 있잖아요. 30일 또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30일 정도가 제일 많아요. 3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예산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역시, 저정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제도에 대한 문제는 가예산, 준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 요런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고,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은 뭐 당연히 준예산입니다. 준예산은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022년도, 23년도,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 전년도에 준하여, 키워드가 여기 있잖아요. 전년도에 준하여 준예산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끊어갑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노인장기요양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누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입 대상은 누가 되느냐? 노인 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노인 등이죠.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보험자는 누가 된다?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 자, 11번 볼까요? 자, 11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금이 아닌 것은, 이제 11번 문제.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조직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뭐 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보건복지부 관련된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누가 관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기금을 누가 관리하냐라고 하면은 이 조항관서의 장이 기금을 관리한 게 원칙이에요. 무슨 기금을? 정부의 기금은 누가 관리한다? 조항관서의 장이 관리합니다. 이때 조항관서라고 얘기하면 누굴 얘기한다?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데, 응급의료기금, 이런 거 여기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의할 사항은요, 요거 좀 주의할 사항이에요. 나머지는 너무 평이하니까요. 그런데 노인복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못 들었던 거예요. 이게 못 들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금이 도대체 뭐야 이런 거예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요 법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법이 사라져도 나온 게 아니에요. 법이 없고 노인복지금은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어때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어요. 자치단체 관리하는 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치단체 관리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있다. 그러면 얘는 법적 근거는 무엇에 의지한다? 조례를 설치한 거. 조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제 12번 이 문제는요, 지금까지
수십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인 것 아닌 것, 의료 전달 체계 왜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안정입니다. 이게 가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료 자원 효율적 이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 안정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균형적 발전 이런 거 돼요. 그런데 의료 전달 체계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질의 고급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이라는 고급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이건 당연히 될 수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고급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할 수는 없다. 이게 당연히 3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농업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전담 공모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이제 뭐 보건소에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은요, 보건의료 전담 공모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전담 규정이 있는데 그 전담 규정이 보면은 이때는 이 요건을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켜갖고 의사가 아니라도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16주 이상, 24주죠.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문제예요. 여기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24주인데 이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다만 1번 지문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교육기간까지는 이게 잘 우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좀 지엽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1번의 답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3번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꼭 알아야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4주가 16주가 아니고 24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경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요. 황금 다이아몬드예요.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선순위 결정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쪽 파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에 보면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이 황금 다이아몬드 모델은 메릴랜드 주에서 나와요. 메릴랜드. 메릴랜드 제가 이론 수업에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메릴랜드 주는 워싱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지사가 이 주지사의 부인이 한국 사람이죠. 뭐 한국 사람이 하면 한국 계가 되겠다, 그죠? 근데 그래서 한국하고 참 2년이 높아갖고 아는 분들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황금 다이아몬드의 본질은 뭐냐면은 메릴랜드 주가 미국 전체 주에 있어서 상대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이거 찾는 거 이게.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서 상대적 결정 기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이겁니다. 상대적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이란 말은 비교를 통해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다른 지역과 전국과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면 척도위가 3전 척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1번에 나온 것처럼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있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어때요? 형평성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뭐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형평이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죠. 그래서 뭐 1번은 문장이 바뀌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리더십 중에 하나라서 임파워먼트 리더십이 있어요. 이제 만든 거 찾는 거죠. 자, 우리 리더십을 얘기할 때요. 가장 많이 비교하는 리더십은 이 교환적 리더 또는 이제 거래적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환적 리더 또는 거래적 리더가 있고 이와 대비된 말로서 변혁적 리더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한 게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나오고 이때 교환적이나 거래적 리더의 본질은 무엇이다? 업적이나 또는 업적에 대해서
합리적 보상입니다. 합리적 보상. 합리적 보상입니다. 업적에 대한 합리적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말 쓸 때요. 보상이라는 말 쓸 때 합리적이란다. 이게 중요해요. 합리적. 합리적인 보상. 이걸 이제 교환적 리더라고 부르고요. 이와 대비된 말로서 변형적 리더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자꾸 확장하고 있어요. 그 확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파워먼트란 말 써요. 임파워먼트란 말은 임자란 말은 강화 접두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임파워먼트를 우리가 힘 실어주기 이렇게 써요. 힘 실어주기. 힘 실어주기. 누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까요? 부하에 대해서. 부하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실어준다는 거는 핵심적인 권한을 공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파워먼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나눠 가진 겁니다. 공유한 것입니다. 부하와 공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섬김과 소율성, 부섬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리더십 이론이 이제 점점 발전해요. 발전하면서 부하에 대한 봉사라든가 부하를 섬기는 것까지 나와요. 이게 이 앞에서는요. 섬기면 누굴 부하에 대한 배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에 대한 배려 또는 섬김 또는 봉사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론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죠.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걸 이제 설번트라고 부릅니다. 설번트 리더십인데 설번트는 원래 설번트란 말 자체가 종을 얘기하지. 그죠? 좀 더 설명 드리고 가야 되나요? 자, 설번트란 말은 S-E-R-V-A-N-T 설번트 종 이런 거요. 종, 부하, 집사 여러 가지 표현을 바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섬긴다. 설번트란 말은 부하에 대한 섬긴다, 부하에 대한 봉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책에 나왔던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16번은요. 민츠버그 이론이거든요. 16번이 민츠버그 이론은요. 민츠버그의 이론이 이 데프트란 학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학자의 이론이 나오는데 이 중에 민츠버그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민츠버그는 이렇게 써요. 단기 전사 임 이렇게 써요. 임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츠버그 이론에 따르면 단순 구조와 기계적 관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관료제가 있어요. 전문 관료제. 그 다음에 사업 부재 조직이 있어요. 사업 부재 조직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것이 민츠버그 이론이고요. 때부터는 이 기사 매수 내 이렇게 들어가는데 데프트 이론에서는 요 매트릭스가 많이 물어요. 매트릭스를 앞에 있는 두 가지 기능과 사업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란 말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제일 많이 물었던 문제예요. 이렇게 물었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가지고 보시면 제일 쉬워요. 전문관료제의 예는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 이겁니다. 병원, 대학입니다. 병원, 대학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전문관료제예요. 그래서 병원, 대학, 연구소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대한 문제는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 병원에 대한 문제는요, 요 매트릭스가 나올 때가 있어. 두 군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해서 볼게요. 그래서 종합병원 물을 때는 주로 얘를 많이 물어요. 매트릭스 많이 물어요. 그래서 병원에 물을 때는 데프트로 분류할 때는 매트릭스로, 민츠버그로 분류할 때는 전문관료제로 주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도나베디안의 내용이죠. 서비스 질평가에서 구조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기본형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정말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도나베디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질평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투입이 있어요. 그리고 전환 과정이 있어요. 전환이란 말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출이 있어요. 이때 투입을 평가합니다. 투입 평가. 이건 무슨 평가? 구조평가예요. 구조평가. 그다음
전환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평가? 과정평가예요. 이쪽은요, 그냥 그대로 산출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구조란 건 뭘 얘기한다?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거죠.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주로 구조평가예요. 그래서 보건의료자원을 얼마나 제대로 투입했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투입인데 그럼 여기도 보면 어때요? 사람에 대한 것이 있겠죠? 인력, 예산, 시설, 장비, 물자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이 중에서 사람에 속한 것이 어때요? 의료인이잖아요. 의료인 면허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전형적 문제이고 물론 이제 이런 표로 정리해도 돼요. 이런 표로 정리해도 되는데 이 표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에요. 이것도 많이 보는 편이고 이 중에 구조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금 얘기했던 어때요? 면허증, 자격증, 사람이잖아요. 사람. 의료기관,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대한 신임제도, 시설 장비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증평가, 의료기관 이런 거, 시설, 기관 이런 걸 얘기할 때요. 구조평가요. 구조평가. 자, 이렇게 해서 뭐 세 개 중에 적어도 한 개라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갈게요. 자, 다음 18번 볼게요. 자, 18번은 직무평가의 방법이 있어요. 직무평가의 방법이 있는데 직무평가란 거는 직위분류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위분류제가 있는데 이 직위분류제에 의하면은 직무 조사나 조사가 있어요. 이걸 직무기술서 작성이라고 하고요. 직무기술서 작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직무 분석이 있고 세 번째가 직무 평가가 있어요. 직무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직급 명세서 또는 직무 명세서 작성이 있어요. 이게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예요.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의 수립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 중에서 직무 평가라는 것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건 직무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비계량적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상대적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말면은 답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말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 중요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직무평가의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서, 분, 점료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비계량적 방법이 있고 계량적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한 거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를 평가할 때 비계량적을 한 방법과 계량적 평가한 방법이 있고 비계량적 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고 계량적 방법에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있거든요. 요소비교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여기 보면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기준표를 가지고 비교해요. 기준표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기준표 이름이 달라요. 뭐 등급 기준편이 뭐 직무평가 기준편이 있는데 이 기준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해요. 그런데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둘 다 직위와 직위를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이걸 있잖아요. 상대평가를 불러요. 상대평가.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계량적, 비계량적, 계량적,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아는데 지금 문제가 어때요? 비계량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서열법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걸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물론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곤란도, 난이도, 책임들을 어떻게 한다? 계량화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계량화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서열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표에 나와 있어요. 표에 나와 있는데 표에 보면 그림이 조금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방금 봤던
상대평가,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면 어때요? 절대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 키워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등급 기준표란 게 있고 직무평가 기준표란 게 있을 거예요. 해설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 기준표와 직무평가 기준표가 있는데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본다라는 얘기. 이 부분은 우리 암기를 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와 암기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난이도 얘기할 때는 약간 있잖아요. 중급보다는 좀 높아요. 중상급 정도 볼게요. 그 다음에 19번은 서치만의 이론이죠. 서치만의 평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업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는 서치만의 평가에 보면은 노력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노력과 효율성 이런 것도 있는데 노력이란 말은 인풋을 투입적 개념이고 효율성이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 개념이 뭐죠? 금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죠? 흡연율 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이 있다 쳐요. 그럼 금년 사업을 한다면 여기는 뭐죠? 투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산출 또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로서 어때요? 흡연율을 줄이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산출평가한 거죠. 이게 성과평가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고요. 노력이란 말은 이쪽을 얘기합니다. 이쪽을 얘기하고요. 이 두 개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효율성이라 불러요. 효율성이라 부르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장 쉬운 문제 같아요. 역시 쉬운 문제 같아요. 뭐 이건 내용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있어요. 노미널이라는 말 쓰는데, 노미널 그룹 테크닉인데요. 이게 명목 집단은 왜 명목이냐면은, 집단은 집단인데,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명목 집단이란 말 써요.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은 뭐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 형식적인 데미트로네요. 그리고 나서 형식적인 토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때요? 표결 처리예요. 그러니까 명목 집단은 이걸 또 좀 배경까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브레인스토밍하고 연결되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걸 브레인스토밍이라 불러요. 여기보다 좀 더 발전한 형태가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데 이건 그냥 자유토론이에요. 자유토론을 얘기하는 거고 명목 집단 기법은요. 이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먼저 내가 어떤 시간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얘기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형식적이지만 아주 형식적 토의를 거쳐요. 형식적 토의란 말은 이게 토의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형식 토의란 말은 그냥 제안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안 설명. 제안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결 처리한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럼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 회수 의견 일체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한 번 돌리고 그다음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델파이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델파이 기법에 보면은 반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과 환류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 작업 일정표 같은 거 찾는 거잖아요. 퍼트 같은 것을 보면은 작업 일정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고 퍼트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요. 수험생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퍼트예요. 퍼트 같은 것은 이런 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까지 이렇게 이제 봤는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 나머지는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강평할 내용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 특히 서울시 문제의 전형적 패턴이 있어요. 서울시 문제의 전형적 패턴이라는 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오고 또 그전에도 나왔어요. 그 패턴이 이번 시험에 거의 어때요?
80% 정도 반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네 문제가 있을 때 두 문제는 조금 더 중급 정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상급에 속한 것이 두 문제고 중급 중에서 상급에 속한 것이 두 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네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상급 두 문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뭐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러나 답을 맞춘 건 또 별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는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제한하고 나서 나머지까지 보면 어때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급 문제 두 개는 빼고 나면은 사실은 50% 확률이에요. 50% 확률이었고 이 중에 한 문제는 맞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맞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문제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여기서 설명할 건 없고요. 우리가 뭘 한다? 2024년도 이후에 공부한다면 역시 어때요?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패턴의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